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 기자입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5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과 혐의, 법적 쟁점을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정리했습니다. 시사법률 보시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레죠.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이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데 전직 대통령으로는 4번째 검찰 출석인 거죠? 네, 맞습니다. 수천억 원 뇌물 관련으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그다음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어서 4번째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환을 받기는 했는데 그때 그 유명한 골목 성명, 연희동에서 성명 발표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죠. 그냥 바로 구치소로 수감을 시켰죠, 당시 검찰이. 이게 어떻게 보면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건가요? 횡령 배임이 있고요, 횡령 있고 배임 있고 조세 포탈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있고요. 뇌물죄가 있습니다. 횡령하고 배임은 다스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요. 조세 포탈도 다스 관련된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이번에 좀 나왔습니다만 영법빌딩 지하 창고에서 발견됐다는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내용이고요. 뇌물은 이제 주로 다뤄지게 될 이 사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형량이나 여러 다른 요건을 감안했을 때 핵심은 어쨌든 뇌물인 것 같은데 지금 뇌물 어떤 혐의들로 돼 있나요? 네, 우리도 좀 다뤄봤던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돼서 받은 거 한 17억 얼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하게 한 거, 삼성이 대납했는데 그게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것. 그다음에 기타 ABC 상사, 그다음에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성동조선해양, 또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 받았다는 한 11억 원 상당 정도 등이 해서 총 한 11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11억 원이면은,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거는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뇌물죄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여부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줬다는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고 돈을 준 거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괜히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할 리도 없을 거고 특수활동비를 그냥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만 가져다 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게 이제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포괄적 뇌물죄는 일반 뇌물죄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동일한 것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원래 뇌물죄 성립 요건으로서 이제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직무 관련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청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건인데요.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대통령은 워낙에 권력의 범위도 넓고 또 관여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대통령의 막대한 권력을 감안한다면 그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청탁하거나 구체적으로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준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판례 같은 게 있나요, 관련해서? 네, 아까 이제 대통령 관련해서 당연히 있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 비자금 관련해서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서 전부 포괄적 뇌물죄로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은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직무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이 전 대통령 뇌물 재판이나 수사 쟁점 관련한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를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다스와 관련해서 이제 횡령 배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 포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인데요. 영법빌딩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대통령 기록물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큰 역시 뇌물이 있습니다.
한 111억 원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뭐 말씀하신 대로 뇌물 혐의인데 뇌물 혐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뇌물 혐의 중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이 그때 대납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으로 연임하거나 다시 취임하기 위해서 전달했다는 명목의 돈 22억 상당. 그다음에 기타 불법 자금이 있습니다. 뭐 ABC 상사, 김소남 전 의원, 또 성동조선해양 뭐 이런 데서 관련돼서 받은 것이 한 11억 원 정도 이런 것들이 뇌물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스부터 좀 볼까요? 이거 이전 대통령이 받은 게 아니라 소송비 대납, 그러니까 다스가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뇌물이 성립이 하는가요? 어떤가요? 네. 이제 다스가 받은 것이니까 이거 뭐 해봐야 제3자 뇌물 아니냐 이럴 소지가 있는데요. 다스가 실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3자 뇌물 제공으로 하지 않고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냥 단순 뇌물죄 또는 특가법상의 뇌물죄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일 재판부에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검찰 주장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법리적으로는 제3자 뇌물 제공, 제3자 뇌물 공여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3자 뇌물 제공의 경우에도 왜 줘야 되는지 동기가 있어야 하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께 아니라면 다스의 뇌물을 제공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뇌물 제공으로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께 아니라고 한다면 제3자 뇌물 제공을 비롯한 뇌물죄 성립 자체가 꽤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이것도 뭐 본인이 직접 받은 거는 어쨌든 아닌데 이건 어떻게 뇌물 혐의가 되는 건가요?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이 받은 것인데요. 본인이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뭐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이런 분들은 처음엔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받아서 전달했다라고 진술하고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의하면 이 전 기획관 등은 방조범으로 적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범, 그러니까 주범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것이라서 수수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팔성 전 회장이 MB 사위나 형 뭐 상황 이상득한테 돈을 준 건 이것도 그럼 뇌물 비슷한 취지로 되는 건가요? 네, 이 내용이 좀 독특한데요. 이게 16대 대통령 선거하고 이전 대통령 취임을 앞둔 시점에 돈을 준 겁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인 이상주 당시 삼성전자 법무실 팀장, 그다음에 또 이상득 그 이명박 대통령의 형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요. 우리 수사당국은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가 정부이고 그리고 뇌물을 건넨 후인 2008년에 이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이런 것에 미추어 보면 이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앉기 위해서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인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혐의들이 인정이 되면은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특가법을 적용받는데요. 특가법에서 형량이 제일 높은 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여러 가지 혐의 중에 상당 부분이 예를 들어 혹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수뢰액이 1억을 넘을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 상당히 중형이 법정형으로는 상당히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재판을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는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특히 뇌물과 관련해서는 뇌물을 수수한 경위가 조금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재단으로 출연한다든가 이런 점 때문에 법리적인 다툼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뇌물죄에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돈을 줬는지 받았는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입증이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다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의 문제, 법리 문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이게 뇌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일부 법리 판단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뭐 몇 가지 법리적인 다툼이 있기는 한데 박 전 대통령 재판보다는 조금 단순하고 몇 가지는 결론이 난 상황으로 또는 1심 판단이 난 상황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뭐 이 전 대통령을 여러 번 부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내일 검찰 조사가 길어질 것 같은데 검찰에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긴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2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뇌물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안타까운 현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풍경이 사뭇 달랐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다 표차 대선 당선이 무색했던 이 전 대통령의 황량하기만 했던 소환길 풍경, 현장 기획에서 담아봤습니다. 현장 기획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들이 연이어 뇌물 피의자로 검찰에 불려나오는 이 전 대통령 표현대로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의 오늘 검찰 출석은 박 전 대통령 출석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하는데 석대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 출석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앞입니다. 경찰 포토라인이 쳐진 가운데 취재진만 운집해 있을 뿐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때와는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택 앞에 몰려와 태극기를 흔들며 박 대통령님 힘내세요를 연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소 닭 보듯 무심한 눈길로 이 전 대통령이 탄 차를 흘깃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고문이 열리고 이 전 대통령이 탄 차가 나오자 1인 시위를 벌이던 시민이 이명박을 구속하라고 외친 게 오늘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울려 퍼진 유일한 외침이었습니다. 비리세상 완수하여 니네 복지 실현하자! 서울중앙지검 앞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혈세도둑, 저축은행 사태 진상규명, 공무원 노조 부당해고, 이런저런 손팻말을 들고 나온 사람들의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날리고 있을 뿐 지난해 3월 보수와 진보단체들이 팽팽히 맞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로 해가지고 자기 아내 명품백 사주고 프락치같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권에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유명 개그우먼이 마치 상갓집에라도 온 것 마냥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확성기를 들고 외치는 모습. 이명박 전 대통령님 다스는 누구 겁니까? 강문희 씨가 생각하기에 가수는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MB 거라고 다들. 그런가 하면 아예 길바닥에 드러누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희화화 그리고 참담함이 교차하는 검찰 앞 풍경. 손팻말도 사연도 각양각색. 하지만 바라보고 요구하는 건 한 가지. 똑같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돼야 됩니다. 박근혜보다 100배 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을 관통하는 정서는 분노입니다. 사면 없이 앞으로 영원히 그냥 그 깜빵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명박은 재산을 환수시켜갖고 그것이 정의고 진리 아니겠어요? 정치보복 중단하라는 이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한쪽에서 힘없이 묻혔습니다. 힘내세요라는 지지자 목소리는 하나 없는 구속하라는 날카로운 목소리만 울려 퍼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쓸쓸하고 황량한 검찰 소환길. 대한민국은 오늘 그렇게 5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라는 불우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가난한 고학생에서 셀러리맨의 신화. 그리고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 그렇지만 지금은 뇌물 사건 피의자. 이 전 대통령의 인생 유전을 일련의 고사성어로 반추해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입니다. 셀러리맨 신화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다시 뇌물 혐의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생을 일련의 사자성어로 정리해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정한솔 기자입니다. 갓난신고, 몹시 고되고 어렵고 맵고 쓰다. 큰 고생을 이르는 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년과 청년기는 이 갓난신고 넉자로 정리됩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4남 3녀 중 5째로 태어난 이 전 대통령은 광복 후 귀국해 포항에 정착합니다. 뻥튀기 장사와 환경미화원을 해가며 학교를 다녔지만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6개월을 복역하고 풀려납니다. 지독한 가난의 학생운동 전과자. 청년 이명박은 우여곡절 끝에 1965년 정주영의 현대건설에 입사합니다. 일취월장, 나날이 자라고 다달이 발전하다. 현대건설 사원 이명박은 그야말로 나날이 일취월장하며 셀러리맨의 신화가 됩니다. 입사 5년 만에 이사, 12년 만에 사장, 23년 만에 회장. 1990년 유인촌 주연 KBS 드라마 야망의 세월은 셀러리맨 신화 이명박을 당대의 전설로 만듭니다.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크게 진부하다. 정치판에 뛰어든 이명박은 문자 그대로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보입니다. 1992년 정주영 회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이명박은 정 회장과 결별하고 민주자유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합니다. 1996년 4월 치러진 15대 총선에서 정치 신인 이명박은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이종찬, 노무현 등 당대의 정치 거물들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일약 정치판의 풍운하로 떠오릅니다. 권토중래, 실패에 굴하지 않고 지축을 흔들며 다시 돌아오다. 199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명박은 1999년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확정받고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모두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2000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2년 뒤인 2002년 6월 민선 3기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을 뚝심 있게 추진, 불도저 시장이라는 평가를 얻습니다. 화룡점정, 용을 그리며 마지막 눈을 찍어 넣다. 이명박 인생의 최대 정점, 대통령 당선입니다. 2007년 5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명박은 BBK 의혹 등 여러 악재를 뚫고 2위와 531만 표 차이로 대선 압승.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항용 유회, 하늘 끝까지 오른 용은 반드시 후회를 남긴다. 주역에 나오는 말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취지입니다. 경제 대통령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취임 직후부터 고소형 인사, 광우병 사태, 4대강 사업 논란 등으로 국정은 삐걱거리고 지지율은 한 자릿수까지 추락합니다. 이후에도 상황이니 방통대군이니 자원비리 등 사자방 의혹이니 이런저런 논란과 추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결국 뇌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참담하다. 이런 일은 역사에서 자신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며 고개를 숙인 이명박 전 대통령. 천라지망.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나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정한솔이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프레시안 보도를 두고 정 전 의원과 프레시안 측이 끝장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 말 그대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먼저 정봉주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과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보시겠습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폭로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해명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함께 보시죠. 석대성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이 지난 2011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기자지망생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일련의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프레시안이 전 국민과 언론을 속개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 등 모든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먼저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날짜가 지난 7일 프레시안 1차 보도에선 12월 23일 금요일로 돼 있다가 이후 24일인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 다시 23일로 바뀌더니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사 논조가 바뀐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메일 등 관련 증거가 다 있다면서 어떻게 날짜를 헷갈릴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성추행당했다는 일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나마도 자꾸 변경되어 도대체 언제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레시안의 무책임한 허위 보도로 의혹 제기 내용에서 성추행 행위가 달라진 점도 정 전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1차 보도엔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했다가 2차 보도엔 입을 맞추었다로 시도가 완결된 행위로 바뀌더니 이후에는 그냥 단순히 얼굴을 들이밀었다로 행위의 의도와 목적이 사라졌던 겁니다. 장소도 문제 삼았습니다. 1차 보도에선 호텔 룸이었다가 이후 로비 레스토랑으로, 카페 겸 레스토랑 안 룸으로, 다시 레스토랑 룸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악의가 있는 보도란 주장입니다. 호텔 룸으로 단정하였고 여론도 호텔 객실로 여대생을 불러 만나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프레시안은 정봉주를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정 전 의원은 23일이든 24일이든 해당 기자지망 여대생을 단둘이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관련 일정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프레시안에게 허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일 정정보도와 사과가 없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처를 다 취할 것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최초 기사를 쓴 기자와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레시안 내부 게시판엔 팩트체크를 제대로 했는지 등 해당 기자의 출석과 해명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며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 전 의원 또는 제보자와 프레시안 둘 중 한쪽은 치명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프레시안 사이 점입가경 공방.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법과 생활입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논란이 점입가경, 혼돈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동안 경과를 간략히 좀 복기를 해볼까요? 네, 프레시안은 지난 7일 정봉주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레싱턴 호텔에서 기자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입맞춤을 하려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봉주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 프레시안은 다시 재반박을 하는 등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정봉주는 22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에 대해서 전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뭐 어떤 내용으로 반박을 한 건가요? 우선 프레시안에서 말한 성추행했다는 날짜나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추행 행위가 다 일관성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날 렉싱턴 호텔에 간 적도 없고 그 기자를 지명했다는 여대생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성추행 날짜로 지목된 23일에는 오후 1시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병원에 자신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문안을 했고 따라서 오후 2시 전에 서울 여의도에 있는 호텔에 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프레시안이나 피해 여대생이라는 쪽에서 뭐 반박이나 나온 거는 있나요? 네, 우선 정봉주의 인터넷 팬카페 일명 미건스에서 민국파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은 그날 정봉주가 병원에 머문 시간이 매우 짧았고 또 운전하는 시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그 호텔에 갔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자신이 정봉주를 수행했었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자기가 데려다 줬다는 건가요, 호텔에? 네, 그렇습니다. 뭐 여대생과 둘이 만난 적 자체가 없다는 뭐 정봉주랑 그날 갔었고 성추행이 있었다는 프레시안이랑 민국파 뭐 어느 한쪽은 분명히 사실이 아닐 텐데 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장을 제출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한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를 문제 삼고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뭐 언론사가 어디가 대상이 된 건가요?
네, 프레시안 그리고 중앙일보 그리고 한겨레 등에 소속된 기자 6명이 대상입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뭐 검찰 손으로 넘어갔는데 카드 사용 내역이나 뭐 통화 기록 같은 거 조회해 보면은 그냥 거기 갔었는지 어땠는지 금방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역이 조회가 가능하다면 사실관계는 금방 밝혀질 것인데요. 다만 이 성추행을 했던 날짜가 2011년 12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호텔 CCTV 기록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봉주가 그곳에서 현금을 사용했다면 카드 내역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이런 경우 검찰은 통상 어떻게 사실관계를 입증을 하나요? 우선 관련된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이메일을 제시를 하고 있고 정봉주 측에서는 사진 등을 또 물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이 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고소 관련해서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어제 이어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논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을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프레시안 등 몇 언론사가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2월경 한 여대생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봉주 전 의원 측이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서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전 의원이 고소장을 냈다고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한 건가요? 네,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중앙, 한겨레 등 몇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6명을 고소했고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네,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시 여대생이나 뭐 호텔에 정 전 의원을 데려다줬다는 뭐 민국파라는 네티즌, 어떻게 보면 이 둘이 당사자였는데 여기는 고소를 안 한 모양이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자들만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이 피해자나 민국파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 전 의원 측은 우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또 본인들은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는 거꾸로 보면은 자기는 뭐 그런 적이 없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혐의가 뭐라고 했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네, 이 허위사실 공표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럼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것도 일반적인 수사 방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를 하고 또 양측에서 각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을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또 이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검찰이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정 전 의원이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소를 했으니까 일단 사실관계부터 검찰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자신이 있으니까 고소한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우선 양측이 지금 굉장히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정봉주 전 의원 측이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시나요? 그러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누군가가 한 측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한 측은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게 될까 생각합니다. 그 사실관계는 결국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말 그대로 치킨 게임 뭐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수사 결과를 잘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검찰 얘기 해보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나가 작심하고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말들을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현장 기획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대검찰청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강원랜드 수사 외압 비리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고성과 다툼으로 한 차례 정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국회 여야 싸움은 늘 있는 일이니 그렇다 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공수처 위헌 소지를 언급하는 등 주목할 발언들을 많이 내놨다고 합니다. 석대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작심하고 소신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문 총장은 먼저 공수처 도입 관련 질문에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상권 분립 등 헌법에 어긋나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를 법무부와 청와대의 견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수사는 검찰과 경찰, 행정부가 담당하도록 한 상권 분립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논쟁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사실상 공수처의 위상과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지금 상권 분립에서 어긋나는, 헌법적인 규정에서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 이 논쟁으로 좀 올라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빼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독점주의, 조항 삭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사의 영장 심사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사법통제 장치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경찰의 수사 종별권을 넘기는 방안과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나아가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 장치로 경찰에서 정보 기능을 떼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 기능이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은 동향 정보니 정책 정보니 하는 그런 기능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문 총장은 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해 법원에까지 날을 세우며 검찰과 법원의 영장 기각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문 총장은 다만 검찰권 분산과 관련해 검찰 직접 수사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줄이고 조폭이나 마약범죄 수사는 법무부 산하에 별도의 마약청을 설립하는 등 검찰 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외형적으로는 검찰 권한을 분산하되 제도적으로는 어떤 권한도 내려놓지 않겠다입니다. 국회 사개특위가 검찰 입장을 어느 정도나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번 코너는 법원 얘기입니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등 법원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16일 열렸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전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좋은 재판과 좋은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최일선에서 법원 개혁 방안을 마련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사법발전위원회 정확히 무엇을 하는 기구입니까? 네, 말 그대로 법원 발전을 위해서 법원 개혁 방안 관련한 의제와 주제,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인데요. 네.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등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여기서 나온 개혁 안건들을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에 건의를 하면요. 이제 김 대법원장이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법원 개혁이 이뤄집니다. 오늘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연말까지 9개월간 활동할 계획입니다. 예.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열린 첫 회의 사법개혁 안건으로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 방안, 재판 지원 중심의 법원 행정처 구현, 법관 인사 이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크게 4가지를 올렸습니다. 네, 이 같은 개혁 과제 안건을 채택한 이용훈 사법발전위원장의 문제의식을 한번 들어보시죠. 재판제도가 그동안 많이 발전하긴 하였지만은 국민들이 과연 재판의 절차와 결론 모두를 수긍할 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에 불거진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를 거치면서 과연 사법부내에서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나요? 네, 정관이후 근절 관련해서는요. 일단 정관이후 실태 조사부터 진행을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큰 방향은 이제 고위공직자의 개업과 수임 제한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재배당하는 제도 등을 시스템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그다음에 재판 지원 중심의 법원 행정처 구현은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의 역할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구상인데요. 예. 상근 판사를 줄이고 업무 수행 방식도 개선해서 법관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닌 재판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한골 탈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법관 인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법원을 재판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이원화하고 이에 따른 판사 인사 이원화 등도 시행할 계획인데요. 이런 개혁과제 수행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재판 그리고 좋은 법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이런 각각의 주제와 과제들이 지향하는 곳은 결국 한 가지인데요. 바로 좋은 재판으로 귀결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사법부 역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이에 필요한 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천안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현재 사법발전이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서 이제 관련 의견들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달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기에 그러한 여정은 사법개혁의 열매를 더욱 튼실하게 살찌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김명수 대법원장 말대로 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판,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하는 법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하나은행 채용 청탁 의혹 관련 최단기 금감원장 퇴임이라는 불명예를 남겼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유정은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최용식 금감원장이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역대 최단기간 재임한 금감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금감원장 사퇴를 위한 음모설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정은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하나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용식 금감원장이 연루됐다는 이 채용 비리 어떤 내용입니까? 예, 최 원장은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에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 신입사원으로 친구 아들을 입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 원장은 의혹을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논란이 일자 바로 사퇴하면서 금감원의 원장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최용식 금감원장이 사퇴하기는 했지만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던데요. 네, 최 원장은 임사 담당자에게 합격자 발표 전에 합격 여부만을 알려달라고 했을 뿐 성적 조작이나 채용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금감원이 은행권 채용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장이 채용 비리와 연루되면서 금감원이 도덕성 논란에 빠지게 됐고요. 이번 정권에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조속한 사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최 금감원장의 사퇴 배경에는 하나금융지주와의 힘겨루기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예, 최근 금감원의 은행권 채용 비리 조사에서 가장 많은 중요한 그런 혐의점이 발견된 것이 하나은행이었는데요. 네. 예, 최 원장을 사퇴하게 한 제보가 하나은행 내부자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이다 보니 경영진이 제보 사실을 미리 알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최 원장을 흔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도라고 지금 하셨는데 힘겨루기를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하나금융이 최근 연루된 그런 채용 비리를 덮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네. 민간 출신인 최 원장이 배타적인 금감원의 기존 모피아 세력과 그리고 금융 권력에 의해 퇴출된 예고된 참사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근 하나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김정태 회장의 3번째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최 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하나금융 지주가 금융당국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불편하다라는 기색을 보였고요. 그러자 김정태 회장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반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채용 비리로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아마 불합격자들일 텐데 구제 방안은 있습니까? 예,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순위가 바뀐 피해자 12명에 대해 채용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일부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피해자들에게 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딱히 구제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때문에 집단 소송의 움직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채용 비리로 적발된 사람들도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예, 부정하게 채용된 사람들이 직업적 신뢰를 보호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초부터 그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일을 한 사실 자체는 전부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채용 비리로 적발된 사람들이나 관련자들 형사적으로 처벌은 가능할까요? 예, 부정하게 채용을 청탁한 사람이나 담당자는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그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또한 금품이 수수된 경우 뇌물죄나 배임 수재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채용 청탁이 대상자 모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채용 청탁 대상자가 자신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네. 대상자까지는 처벌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입사자에게 점수를 공개하기도 하는 등 이런 움직임들도 있다고 하던데 아무쪼록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영화배우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의 열애, SK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 고백, 남의 일 같지만 내일이 될 수도 있는 이혼. 국회에서 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로인사이드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국회에서 오늘 이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이혼에 관한 토론회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이혼 관련해서 우리 법원은요. 네. 현재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파탄주의,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면 그게 누구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꾸자, 이게 한 축이었습니다. 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유책주의가 뭐가 문제여서 바꾸자는 건가요? 네, 민법 840조는요. 네.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네. 제6호에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네.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네. 1965년 9월 대법원은 혼인 생활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네. 이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을 할 수 있게 하면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배우자를 내쫓는 축출 이혼이 발생할 위험이 적지 않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틀린 말이 한자도 없는 것 같은데 유책주의가 뭐가 문제여서 그러면 파탄주의로 바꾸자는 건지 더 궁금해지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네, 영화배우 김민희 씨와 사귀었던 이제 홍상수 네. 감독이나 혼외자 사실을 고백한 최태원 SK 회장이 이혼을 원해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네. 그 부인 배우자가 누구 좋은 꼴 보라고 하면서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문제는 이렇게 어느 일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네. 이제 사람의 일, 특히 부부의 사이의 일이 네. 이렇게 일도 양단식으로 구분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네. 이 경우 재산권 분할 또는 양육권 그리고 친권 분쟁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네. 그나마 좋게 끝낼 수 있는 경우도 완전히 원수로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서로가 그리고 애들만 피해를 본다, 이런 말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네. 토론회를 주관한 김삼화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유책주의다 보니까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이혼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그것이 오히려 혹시라도 회복 가능성이 있었던 그 부부를 더 파탄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왕왕했습니다.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네, 유책주의 대신에 이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는 이혼을 시키도록 하는 파탄주의 채택을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건데요. 네. 일단 대법원은 불과 몇 년 전인 2015년에도 전원 합의체에서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생활을 깬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면서 유책주의에 대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혼 후 부양이나 보상급부 제도와 같은 무책 배우자 및 자녀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책주의를 폐기하면 유책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네, 결국 돈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가부에서 조사한 2015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한부모 가구의 27%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네. 또 생계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양육비 채무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잠적하거나 거주지나 소득, 재산조사 같은 이제 정보 공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요. 이제 재판에서 무책 배우자가 승소를 해도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를 도입하되 네. 이제 무책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이혼 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또 네. 강제화하자는 건데요. 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의 경제적 보호를 해줘야 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유책주의든 파탄주의든 제대로 된 이혼 후 부양제도가 시급히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놀이공원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스릴 만점 롤러코스터. 당연히 안전벨트와 보호장치로 무장하고 타는데 시각장애인은 타면 안 될까요? 아니면 어차피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타도 무방할까요?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이용 제한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여부인지를 다투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심층 취재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빠르고 짜릿한 놀이기구는 물론 범퍼카 같은 아이들이 주로 타는 놀이공원 놀이기구도 시각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제한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 안전을 위한 정당한 규제인지를 다투는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최대 시속 104km, 낙하 각도가 77도에 달하는 삼성 에버랜드의 T-익스프레스라는 놀이기구입니다. 스피드와 짜릿함으로 에버랜드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놀이기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T-익스프레스를 타려 했던 1급 시각장애인 김준영 씨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직원이 시각장애인이라 위험하다며 탑승을 제지한 겁니다. T-익스프레스 외에도 20m 높이에서 360도 회전하는 더블 락스핀, 아이들이 즐겨 타는 범퍼카 등 7개 놀이기구를 에버랜드 약관상 시각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정의나 이용 중에 위험 요인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용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영 씨는 에버랜드를 다녀온 나흘 뒤 에버랜드와 합병한 삼성물산을 상대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어서 더 위험할 것이라는 주장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김준영 씨 주장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지난 2016년 11월 8차 변론 이후 중단됐던 재판이 1년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에버랜드 약관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위법한 약관이냐 여부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제46조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차별 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손해배상 예외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제한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에버랜드 측 변호사는 이에 대해 놀이기구 이용에 따른 충격 자체가 시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다르고 비상 상황 시 탈출이 비시각장애인보다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놀이기구란 것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김준영 씨 변호인은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충격을 받는다는 것은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에버랜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 놀이기구를 타는 이유는 그 놀이기구를 에서 오는 그런 스릴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함인데 지금 피고의 주장은 오히려 그 스릴을 느끼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식이거든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재판부는 지난 2016년 4월 시각장애인 변호인과 함께 직접 에버랜드 T-익스프레스를 타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 운행, 두 번째는 비상시 대피 테스트였는데 시각장애인들도 밧줄을 잡고 비상계단을 따라 안전하게 대피하는 등 특별한 위험 요소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있으면 그냥 만연히 그냥 그저 조금 더 위험할 거다. 그냥 이런 생각만 있을 뿐이거든요.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전혀 그러하지 않았고.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갑자기 정지하면 시각장애인이든 비시각장애인이든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오늘 재판에서도 가속도 그래프와 시각이 있고 없고 반응 차이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시각장애인이 더 위험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다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 제한인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 없는 차별인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다음 달 24일로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다음 주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이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데요. 따뜻해지는 날씨와 함께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간 법조계 뉴스와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차고 송금이 법률방송 로투데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이게 오바마 케어에서 따온 말이긴 한데요. 그건 좀 한 오제이 심슨 사건으로 비화할 것입니다.